이 이야기는 한 여자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이렇게 불렀죠. 리어카 할머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13명의 죽음과 자신의 아들을 함께 짊어지고 30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 지역. 새벽 5시가 채 되기 전 골목은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는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낡은 파란색 점퍼에 색바랜 면바지, 머리엔 언제 샀는지 모를 검은 털모자를 눌러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골목을 걷습니다. 손엔 녹슨 리어카 손잡이가 쥐어져 있고 바퀴는 삐걱거리며 새벽을 깨웁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말순. 하지만 이 동네에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이름일 뿐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으니까요. 말순은 첫 번째 쓰레기 집화장에 멈춰섭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녀의 하루입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씩 열어보고 박스를 골라내고 신문을 펼쳐 확인합니다. 젖은 것, 찢어진 것, 쓸모없는 것들은 다시 제자리에. 쓸만한 것들만 조심스럽게 리어카에 싣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처럼.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수는 이 일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반. 재래시장이 문을 열 시간입니다. 말수는 시장 뒤편 골목에 도착합니다. 이곳엔 전날 정리하지 못한 박스와 포장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 왔네, 저 할머니. 채소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특별히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목소리입니다. 말수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자기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야, 박스 가져가려면 저기 있는 것만 가져가. 안에 있는 건 아직 쓸 거야.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말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네. 귀는 들리는 거 맞지? 채소 가게 주인은 짜증 섞인 말을 던지지만 말수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저 리어카에 박스를 차곡차곡 쌓을 뿐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골목 입구에 앉은 할머니 2명이 속삭입니다. 저 사람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며? 그러게. 옛날에 아들 공부시킨다고 재산 다 털었는데 결국 연락도 안 온다더라. 에휴, 그러게 자식한테 다 퍼주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엔 다들 그래. 두 할머니는 말순을 힐끗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말순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익숙합니다. 이런 소문에, 이런 시선에.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순은 비를 맞으며 리어카를 끕니다. 우산은 없습니다. 비닐 하나 덮어 쓰고 리어카 위에 비닐을 한 겹 더 씌운 채 그녀는 천천히 걷습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던 중 그녀가 미끄러집니다. 리어카가 기울어지고 말수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집니다. 리어카 위에 쌓였던 박스 몇 개가 굴러떨어집니다. 아, 할머니. 지나가던 20대 남자가 달려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말수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낮고 거칠고 짧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 오는 날까지 이걸 왜 하세요? 남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순을 봅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미 떨어진 박스들을 줍고 있습니다. 비에 젖은 손으로 천천히 다시 리어카에 싣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박스 몇 개를 들어 리어카에 올려놓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남자는 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느리게 비를 맞으며 리어카를 끌고 가는 그 뒷모습을 그는 생각합니다. 저 나이에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오후 4시 말순은 폐지 수거장에 도착합니다. 오늘 정례? 수거장 주인이 말합니다. 말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리어카에서 박스를 내려 저울 위에 올립니다. 17kg. 17,000원. 주인은 현금을 건넵니다. 말순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세어보지도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엔 쉬지 그래. 어차피 폐지도 젖어서 별로인데. 주인의 말에도 말순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빈 리어카를 끌고 돌아설 뿐입니다. 말순의 집은 재개발 구역 끝자락에 있는 반지하입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면 작은 철문이 나옵니다. 말순은 젖은 옷을 벗고 낡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립니다. 방 안은 춥습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기장판만 켜고 그 위에 앉습니다. 오늘 번 돈 17,000원. 그녀는 돈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에 넣어 서랍 안쪽 깊은 곳에 넣어둡니다. 서랍 안엔 이미 여러 개의 봉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낡은 통장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말순은 서랍을 닫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비가 오려나.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이 여자가 매일 무엇을 생각하며 걷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서랍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순을 처음 찾아온 사람은 동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이름은 한서윤. 32살.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째였습니다. 서윤은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관리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 건강검진 독려, 복지 서비스 연결. 그녀의 일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서윤은 명단을 들고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리스트에 적힌 이름 중 하나가 오말순이었습니다. 72세 독거노인. 수급 신청 이력 없음. 서윤은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은 서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나왔어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작은 싱크대 하나, 낡은 이불 하나, 그리고 오래된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시면
매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병원비 지원도 되고요. 신청 자격도 충분하세요. 말수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왜요?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필요 없어요. 서유는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신청을 독려하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서류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달랐습니다. 어르신, 폐지 주우시는 거 제가 봤어요.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실 텐데요. 괜찮아요. 혹시 자녀분이 도와주시나요? 말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없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됐어요. 나가주세요. 말수는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서유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서윤의 귓가에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엔 오지 마세요. 서윤은 그날 사무실로 돌아가 말순의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이름, 나이, 주소. 그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시장에서 다시 말순을 보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박스를 줍는 그 모습. 서윤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장 사람들이 말순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아들 있었다던데? 그래. 그럼 왜 저렇게 살아? 아들이 연락을 안 한다더라. 옛날에 아들 대학 보낸다고 돈 다 쓰고 집도 팔았는데 결국 소용없었대. 에휴, 자식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서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말수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일 것이라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 수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서유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유는 우연히 말순이 폐지 수거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순은 빈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호기심에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말순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작은 우체국이었습니다. 말순은 우체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난 후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유는 궁금했습니다. 우체국에 무엇을 하러 간 걸까? 다음 날 서유는 용기를 내어 우체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어제 저녁에 리어카 끌고 오신 할머니 계셨죠? 혹시 무슨 일로 오신 건지 아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가끔 오세요. 항상 송금하러. 송금요? 네. 근데 매번 다른 계좌로 보내시더라고요. 금액도 크진 않아요. 10만 원, 20만 원 정도? 서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겨우 하루 10,000원 정도 버는 사람이 왜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걸까? 혹시 아들에게 보내는 걸까? 그렇다면 아들은 왜 받기만 하고 엄마를 돌보지 않는 걸까? 서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말순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민센터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오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순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날짜가 8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전 기록은 없었습니다. 마치 8년 전에 갑자기 이 동네에 나타난 것처럼.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며칠 후 서윤은 다시 말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수급 신청 권유가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물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번호 여기 두고 갈게요. 서윤은 명함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순은 명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서윤의 질문에 말순이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말순은 말을 멈췄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말순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아무도 그녀에 대해 아는 게 없을까? 왜 그녀는 도움을 거부할까? 그리고 왜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킬까?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말순은 단순히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 그녀에겐 무언가 이야기가 있다는 것.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말순에 대해 수군댔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 아니야?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거지 뭐. 그래도 저 나이에 저렇게 사는 건 좀 그렇지. 사람들은 말순을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건 그녀의 잘못이라고. 자식을 잘못 키운 대가라고.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말순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말순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말순의 서랍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골목을 걷는 노인, 매일 같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모습, 그것은 그저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풍경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말순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쓰레기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봉지를 열고 박스를 꺼내고 신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신문 한 장이 말순의 손에서 멈췄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회당동 화재 참사 30주년 구조 책임 논란 재점화. 말순은 신문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날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신문을 펼쳐놓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사는 30년 전 발생했던 대형 화재 참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13명이 사망했고 2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소방시설 미비와 비상구 폐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시설 관리 책임자였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기사엔 그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이름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엔 여러 개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 담긴 봉투들, 그리고 그 아래엔 낡은 통장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위에 오늘의 신문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으로 부르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다음 날 말수는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리어카 할머니 늦네. 어디 아픈가? 하지만 말수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표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다시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말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요. 말수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 없어요. 말수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은 그날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재 참사 관련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서윤은 기사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30년 전 참사, 열악한 안전관리, 책임자 처벌. 그런데 한 기사에서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시 책임자로 지목된 시설 관리자는 모든 책임을 떠안고 직위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다. 서윤은 기사에 나온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한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 기사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지? 그날 밤 말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름 박진수, 잔액영원. 두 번째 통장, 이름 김영희, 잔액영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다른 이름, 모두 잔액영원. 말수는 통장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각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그 이름들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마치 그 이름들에게 사과하려는 것처럼. 미안해요.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듣지 못하게. 다음 날 아침 시장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어제 리어카 할머니 봤어? 표정이 더 안 좋던데. 나이가 나이니까 이제 몸이 안 좋은가 봐. 그러게. 저 나이에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그들은 말순을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하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말순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판단에, 사람들의 무관심에. 그날 오후 말순은 폐지 수거장에 갔습니다. 오늘은 20kg네. 2만 원. 주인이 돈을 건넸습니다. 말순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요즘 몸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주인의 물음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 나이가 있는데.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빈 리어카를 끌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말순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통장이 아니라 서랍 가장 아래에 있는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사들, 회당동 화재 참사, 13명 사망,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 책임자 구속 수사. 말순은 스크랩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말순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서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화재 참사 기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오말순이라는 이름. 8년 전 갑자기 나타난 기록. 숨기는 듯한 태도. 뭔가 있어. 분명히.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말순을 찾아가기로. 그리고 제대로 물어보기로.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말순이 더 이상 리어카를 끌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새벽 5시. 말순은 평소처럼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그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말순은 문틀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하지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쿵. 말순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새벽 배달을 나온 우유 배달원이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할머니. 배달원은 급하게 119에 전화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말순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서윤은 아침 9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서윤 씨? 여기 대동병원인데요. 오말순 어르신이 응급실에 계세요.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 주민센터로 연락드렸습니다. 서윤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말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입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위험해요. 보호자가 계세요?
아니요. 연고자가 없으세요. 입원 동의서 작성이 필요한데 본인 의식이 없어서요. 일단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서윤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서류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명 오말순, 주민등록번호 4908232.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민센터 직원이었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번호, 뭔가 이상해. 서윤은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등록번호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10분 후, 서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말순이라는 이름은 8년 전에 개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윤은 원래 이름을 확인하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병원 로비로 내려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기사들. 회당동 화재 참사, 시설 관리자 구속, 안전 불감증이 부른 대참사, 책임자는 누구인가? 유족들, 시설 관리자에게 분노. 서윤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한 공공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설엔 6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재는 전기 합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화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상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13명이 사망했고 2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시설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시설 관리 책임자, 그녀였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더 많은 기사를 찾아보면서 다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말순은 사고 한 달 전 회사에 안전점검을 요청했었습니다. 서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시설 상태로는 화재 발생 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말순은 다시 요청했습니다. 최소한 비상구라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회사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모든 책임은 말순에게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말순이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말순이 비상구를 잠갔다고, 말순이 모든 것을 방치했다고, 말순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말순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법적 처벌은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사회적 처벌은 그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서윤은 손을 떨며 다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화재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 명단을 내려가던 서윤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민호. 당시 12살. 그리고 괄호 안에 적힌 글자. 사망. 서윤은 다른 기사를 찾았습니다. 책임자의 아들도 참사 희생자. 가족마저 잃은 비극. 기사는 짧았습니다. 당시 시설 관리자의 아들이 참사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살 소녀는 그날 어머니 직장에 놀러 왔다가
화재를 만났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유는 눈물이 났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까지 떠안았습니다. 서유는 더 많은 기록을 찾았습니다. 참사 이후 말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명예, 가족. 그녀의 남편은 참사 1년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기사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기록에서,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서유는 다음 검색을 했습니다. 화재 참사 유족 보상. 참사 유족, 회사로부터 보상금 수령. 당시 회사는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말순 어르신도 보상금을 받았을 텐데.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환자분 소지품 어디 있나요? 여기요. 간호사가 건넨 작은 봉투. 안에는 지갑 하나와 열쇠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신분증, 몇 장의 영수증,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는 말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여전히 좁고 어두웠습니다. 서유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통장들, 박진수, 김영희, 최동수, 이경미. 모두 다른 이름. 모두 잔액 영원. 서유는 통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을 봤습니다. 모든 통장에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8년 전부터 시작된 소액 입금, 그리고 정기적인 출금.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름들은 참사 유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받은 보상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쓰긴 했습니다. 유족들에게 돌려주는데 익명으로 조금씩 8년 동안. 서유는 서랍 아래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에게. 엄마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날 내가 더 강하게 요구했다면, 내가 더 크게 소리쳤다면 너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평생 갚을 거야. 너와 함께 죽었던 그 아이들의 가족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민호야, 엄마를 용서해줘. 서유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말수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다른 아이들의 죽음을. 그녀는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서유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젠 그만 쉬셔도 돼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젠 충분해요. 정말 충분해요. 하지만 말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서윤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말순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알아냈어요. 전부 다요. 어르신은 잘못이 없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서랍에서 찾은 통장 명단을 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참사 유족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여보세요? 박진수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혹시 30년 전 회당동 화재 참사 유족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요? 서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익명으로 송금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걸? 네, 있습니다. 8년 전부터요. 누가 보낸 건지 몰라서 받긴 했는데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박진수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순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저희한테.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분이 8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을 유족분들께 나눠 보내신 겁니다. 박진수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30년 동안요. 제 딸을 지키지 못한 당신을.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아드님을 잃으셨군요. 그리고 혼자서 이 모든 걸. 박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다른 유족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중환자실 앞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최동수, 이경미, 정수진, 모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돈을 받았어요? 네. 매달 10만 원씩. 누군지 몰랐는데. 저도요. 감사하다고 어디다 말할 곳도 없었어요. 그들은 말순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이틀 후 말순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몸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평생을 너무 혹독하게 살았던 몸이었습니다. 서윤은 말순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쉬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장례. 하지만 빈소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참사 유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례 이틀째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그 회사 이사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인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안전점검을 요청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묵인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실적 때문에. 노인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30년 동안 이 죄를 안고 살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는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서유는 유족들에게 말순이 남긴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에게로 시작하는 그 편지를. 사람들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말순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스스로를 버렸는지, 왜 끝까지 침묵했는지.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분을 위해. 김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해요. 이분은 잘못이 없었어요. 오히려 희생자였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조용히 사라지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제대로. 한 달 후, 서윤은 말순이 살던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골목벽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명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람은 가장 많은 인생의 말을 대신 해줬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헌신을 영원히 감사합니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그녀가 무엇을 짊어지고 살았는지. 그들은 그저 말했습니다. 리어카 할머니 요즘 안 보이네? 아, 돌아가셨다던데. 그래, 가족도 없이 불쌍하게. 그들의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잊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매달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명패를 닫고 꽃을 한 송이 놓았습니다. 유족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말순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누군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게 두지 않겠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바람.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습니다. 말순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는 것을, 더 이상 무거운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골목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리어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벽에 붙은 작은 명패는 남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멈춰서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살았구나. 어떤 이야기가 있었구나. 모두가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순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했던 사랑, 보이지 않았던 헌신, 아무도 몰랐던 용기.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의 기억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무시했지만 누구보다 강했던 여자. 모두가 판단했지만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자. 모두가 잊었지만 누구보다 기억될 만한 여자. 그녀의 이름은 오말순. 아니, 그녀에겐 진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무엇을 남겼는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가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변명도 억울함도 없이 그저 남은 삶을 조용히 살아냈을 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죄를 안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한 번의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 뒤 법의 처벌을 피했지만 평생 속죄하며 살아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숨긴 순간부터 그 죄는 끝까지 남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